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의 윤진입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웨비나를 개최해 주시는 데 도움 주신 브릭 관계자 선생님들과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코 뒤에 존재하는 비인두 림프 관망이 내촉수액 배출의 허브라는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들 연구에 작은 영감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두뇌는 두개골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내척수액이라는 유체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내척수액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 활동으로 생산되는 부산물과 노폐물을 녹여서 두개골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두개골 안에 내척수액은 약 150ml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500ml 정도의 새로운 내척수액이 초로이드 플렉서스에서 새롭게 형성됩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내척수액은 두개골 밖으로 꾸준히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뇌척수액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두뇌는 제 기능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다양한 질병 연구들과 노화 연구들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네이처 논문에서 나이가 든, 나이가 들어서 줄어드는 뇌척수액 배출을 증가시켜 주었을 때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퇴화가 어느 정도 되돌려질 수 있음을 보였고, 치매의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배출 또한 뇌척수액 배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척수액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될까요? 이 경로를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질병 혹은 나이 들에 따라서 변하는 변화를 미리 알고 질병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이 뇌척수액 배출 경로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아직 밝혀지지 못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뇌척수액의 배출은 이제 교과서적 지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뇌척수액의 배출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내막 중 하나인 아라크니드 마타의 돌출부인 아라크니드 벨라이를 통해서 바로 혈액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증거들은 60여 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제시됐던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아직까지 꽤 많은 논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뇌척수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아라크니드 빌라를 통해서 배출된다는 것보다 조금 더 컨빈싱한 데이터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어떻게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우선 림프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관은 우리의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의 두 축 중 하나입니다. 이 림프관은 조직 내에 있는 여러 조직액들을 림프관 끝에 존재하고 있는 캐필러리 림파틱스 혹은 이니셜 림파틱스를 통해서 받아들인 다음 그것들이 모여 콜렉팅 림파틱 베스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된 림프액은 결국 림프노드, 림프절로 모이게 되고 그 이후에는 끝에는 정맥으로 다시 배출되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를 둘러싸는 내막에는 림프관이 있다는 사실이 2015년 카리 알리탈로 그룹에 의해서 재발견되면서 많고 그리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막 림프관이 내척수액 배출을 담당할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내막 림프관은 내막, 내막의 위치에 따라서 도잘 메인젤 림파틱 베슬과 베이잘 메인젤 림파틱 베슬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연구단에서는 도잘 메인젤 림파틱 베슬보다 베이잘 메인젤 림파틱스가 훨씬 더 내척수액 배출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어, 내척수액이 이 어, 축후방에 있는 내막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뇌척수액이 내막 림프관을 통해서 딥서비컬 림프노드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 연구단에서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 연구는 주로 우리 뇌의 기저부 중 후방 그리고 후방에 가까운 측면에 대해서만 연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과연 뇌기저부 중 전방과 뇌기저부 중 중간에 존재하는 뇌척수액이 어떻게 우리 목 속 깊숙이 있는 딥서비칼 림프노드로 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림프관을 표지할 수 있는 마우스인 프록선 GFP 마우스의 지주막하 공간, 서브아라크네 스페이스에 형광 물질을 주입한 뒤 일정 시간 기다린 다음 이 내적 수액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내적 수액에 형광 물질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뒤에 헤드넥을 반으로 갈라서 살펴본 사진입니다. 붉게 표시된 것이 내척수액에 주입된 형광 물질입니다. 이 내척수액은 뇌의 다양한 부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 가운데쯤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올팩토리 벌브와 그리고 뇌 기저부 중간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그 외에도 세레벨럼이나 스파이널 코드에도 이 내척수액이 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록선 GFP 표지자로 표시된 림프관들이 헤드앤넥 부분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 팔레이트, 소프트 팔레이트, 나소파링스, 오로파링스에 굉장히 많은 GFP 시그널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뇌기저부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내척수액이 나소파링스에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뒤에 헤드앤넥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자의색전해 보았습니다. 왼쪽 사진은 내척수액이 배출되는 딥서비칼 림프노드, DCL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림프관들을 자세히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림프관들을 따라 올라가 보면은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나소파링스와 오로파링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소파링스와 오로파링스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가장 오른쪽 사진들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나소파링스와 오로파링스 모두에 복잡한 모양의 림프관망이 관찰되었으나 붉은색으로 표시된 뇌척수액은 오로지 비인두 림프관망, 영어로는 MPNP 안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근접한 림프관망인 부인두 림프관망에는 뇌척수액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뇌척수액이 오로지 비인두 림프관망에만 존재하고 그에 인접한 고인두 림프관망에는 붉은색으로 들어찬 내척색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내척수액에 아주 작은 소형 비드를 집어넣고 일정 시간 기다린 다음 비인두 림프관망을 떼어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인두 점막하에 많은 비인두 림프관망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었고 자세히 확대해 보았을 때 내척수액에 존재하던 마이크로비드들이 이 비인두 림프관망 안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인도 림프관망으로 내척수액이 모여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인두 림프 관망이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내척수액 배출에 적합한 구조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 이전에는 비인두 림프 관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히스톨로지컬 피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세 장의 사진은 비인두 림프 관망을 여러 뷰에서, 세 가지 뷰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인두 림프 관망은 비인두 점막을 둘러싸면서 존재하고 있으나 두개골 기저부와 인접하게 맞닿아 있는 도잘비의 미디얼 사이드에는 그렇지 약간 없는 부분이 비인두 림프 관망이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인두 림프 관망에는 다양한 림파틱 베슬 마커인 VEGFR3, 라이브1 또는 그리고 그 넘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진에서 없습니다. 들이 잘 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비인두 림프 관망은 붉은 아주 강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많은 수의 림프 판막들이 존재했습니다. 조직 투명화 기법을 이용하여 비인두 림프 관망의 3차원적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인두 림프 관망은 마치 뒤집어 놓은 말 한 장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자세히 확대해 보았을 때 많은 수의 림프 판막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림프관은 앞서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니셜 림파틱스와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림프노드에 가까운 컬렉팅 림파틱 베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비인두 림프 관망을 구성하는 림프관들이 과연 어떤 타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림프관을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 세포, 스무스 머슬 셀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 스무스 머슬 액틴을 염색했을 때 비인두 림프 관망 주변을 둘러싸는 스무스 머슬은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저희가 관찰한 많은 수의 림프 판막들이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확대해 본 사진입니다. 페리페랄 콜렉팅 림파틱 베슬에서는 이런 림프 판막들이 좀 더 세미루나 모양으로 꽤나 균질한 상태로 관찰이 되지만 이 비인두 림프 관망에 존재하는 림프 판막들은 모양이 조금 더 이레귤러하게 많은 수가 분포했습니다. 저희는 비인두 림프 관망을 구성하는 림프관들이 판막이 있지만 주변을 둘러싸는 스무스 머슬이 없기 때문에 이 비인두 림프관망을 구성하는 림파틱 베슬은 프리콜렉팅 림파틱 베슬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이 비인두 림프관망을 구성하는 림프관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림프관은 림프관 내피세포들의 내피세포들이 관 모양으로 둘러싸는 모양입니다. 이 둘러싸는 림프관 내피세포들이 서로 셀 투 셀 정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정선이 크게는 버튼 모양이냐 아니면 지퍼 모양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선을 나누는 것은 이 림프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적합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은 비인두 림프관망을 구성하는 림프관이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았을 때는 가운데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검정색으로 염색된 것이 셀 투 셀 정선인데 보시다시피 분홍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대부분의 정선은 지퍼 모양의 정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선들이 때때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버튼 모양의 정선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선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퍼 타입의 정선입니다. 이 말은 곧 비인두 림프 관망은 CSF를 잘 릴레이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인두 림프 관망의 구조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인도 림프관망은 뒤집어 놓은 말 한 장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림프관들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서 림프관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망을 형성하는 림프관들은 프리콜렉팅 림프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림프관들은 대부분 지퍼 정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을 둘러싸는 스무스 머슬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내척수액이 비인도 림프관망으로 모여서 잘 배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비인도 림프관망의 구조적 특징이 그것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으로 이 비인도 림프관망을 통해서 배출되는 내척수액의 양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비인도 림프관망은 목 림프절, 딥서비컬 림프노드와 목 림프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딥서비컬 림프노드는 오로지 비인도 림프관망을 통해서만 연결받지 않고, 이전 저희 연구단에서 발표한 뇌기저부 중 축구광을 구성하는 내막 림프관과의 연결도 있습니다. 왼쪽 개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비인도 림프관망과 목 림프절을 연결하는 림프관을 묶었을 때와 어, 뇌기저부 중 축구광을 연결하는 림프관과 목 림프절 사이를 묶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실로 이 림프관을 잘 묶었으며, 림프관을 묶었을 때 막힌 림프관으로는 내적 수액이 배출되다가 막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인두 림프관망으로부터 딥서비칼 림프노드까지 연결되는 림프관을 막는 조건인 M 라이게이션 조건에서 가장 약한 내적 수액 트레이서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말은 비인도 림프관망을 통해서 뇌촉수액이 상당히 많은, 그리고 아주 메이저한 양이 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비인도 림프관망이 뇌촉수액 배출의 허브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비인도 림프관망이 과연 어떤 연결을 통해서 뇌기저부 중 중간과 전방으로부터 연결을 받아서 뇌촉수액 배출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 림프관입니다.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연결 림프관망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개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기저부 중간에서부터 연결되는 림프관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연결 림프관은 피추어트리 글랜드 옆에서 이니셜 림파틱스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형성된 첫 번째 연결 림프관은 칼베너스 사이너스라는 혈관을 따라서 진행하게 되고 결국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연결됩니다. 이 첫 번째 연결 림프관이 내척수액 배출로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내척수액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 비드를 주입한 다음 일정 시간 뒤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척수액 마커들이 이 첫 번째 연결 림프관의 관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직 투명화 기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 연결 림프관이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연결 림프관은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 림프관은 뇌기저부와 측면에 있는 내막 림프관이었습니다. 이 뇌기저부 중간과 측면에 있는 내막 림프관은 왼쪽 사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테리고팔란타인 아터리라는 아터리를 따라서 주행하게 됩니다. 왼쪽 하단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 연결 림프관이 이 테리고팔란타인 아터리를 따라서 쭉 주행하다가
포스테리어 내살 림파틱 플렉서스라는 곳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결 림프관은 결국 이 림파틱 플렉서스 바로 뒤에 있는 빈두 림프관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연결 림프관망이 역시 내촉색 배출의 통로로서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비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두 번째 연결 림프관 안에 이 마이크로비드들이 잘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차원 구조를 보았을 때 두 번째 연결 림프관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스테리어 내살 림파틱 플렉서스로 합쳐진 다음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연결 림프관은 뇌기저부 전방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후각신경이 통과하는 크리브리폰 플레이트에서 내막 림프관이 후각신경 주변으로 위치하면서 두개골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초록색으로 표시된 림프관들이 이 흰색 보더 전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흰색은 크리브리폰 플레이트를 마킹한 것입니다. 이 안쪽은 뇌기저부 전방에 있는 듀랄 림파틱스이고 이 왼쪽은 이 흰색 보더 왼쪽은 후각신경이 지나가는 올팩토리 림파틱스입니다. 이 두 림파틱스는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커넥팅 림파틱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세 번째 연결 림프관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팩토리 에피더리움을 따라서 아래로 주행하다가 결국 포스테리어 내선 림파틱 플렉서스로 붙은 다음 그 이후 바로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붉은색 내촉색 마커들이 이 세 번째 내막 연결 림프관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비드를 내촉수에게 주입하였을 때도 이 세 번째 연결 림프관이 림프관 안에 내촉수액이 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 번째 연결 림프관은 하나가 아니라 크리브리폰 플레이트의 많은 포라멘에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넥팅 림파틱 베슬은 크리브리폰 플레이트의 포라멘을 통해서 내막 림프관과 올팩토리 림파틱스를 연결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포라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 포라멘에 많은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인두 림프관망이 어떤 연결을 통해서 뇌기저부중 전방과 중간으로부터 연결을 받아서 내적 수액 배출의 허브로서 역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인 내적 수액이 어떻게 딥서비칼 림프노드까지 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비인두 림프관망과 목 깊숙이 있는 딥서비칼 림프노드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목 림프관을 홀마운트 한 다음 형광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 부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인두 림프관망을 자세히 확대한 사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수의 복잡한 림프관이 비인두 림프관에 얽혀 있으며 이렇게 얽혀 있던 비인두 림프관망들은 목 림프절에 가깝게 다가오다가 어떤 지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렇게 모이는 시점에서부터 이 림프관을 둘러싸고 있는 스무스 머슬셀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림프관들은 조금 더 딥서비컬 림프노드에 가깝게 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커다란 림파틱 베슬로 합쳐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많은 그리고 덴스한 스무스 머슬 커버리지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어, 목 림프관은 결국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딥서비칼 림프노드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붉은색의 내척수액이 림프관 속에 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인도 림프관망이 설치류에서만 있고 내척수액의 허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넘어서서 국가영장류센터와 협업하여 영장류에서도 역시 그러함을 보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영장류의 나소파링스와 그 주변 조직을 표시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나소파링스 뮤코자를 떼어내어 림프관을 염색해 보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복잡한 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림프 판막 역시 영장류의 나소파링스 뮤코자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비인드 림프 관망이 내척수액의 통로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류의 지주막하 공간에 MRI 콘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주입하였습니다. 주입한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시리얼하게 이미지를 얻어본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척수액에 MRI 콘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주입하면 베이셜 시스턴의 강한 신호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증가에 따라서 나소파링스, 초록색으로 표시한 나소파링스에서도 아주 유의미한 신호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비인도 림프 관망이 설치류와 영장류 모두에서 내척수액 배출의 허브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사진입니다. 비인도 림프 관망과 목 림프절 사이를 연결하는 목 림프관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사진이 딥서비칼 림프노드와 그것을 연결하는 목 림프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목 림프관은 아주 덴스한 스무스 머슬 셀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초록색의 아주 잘 발달된 판막 또한 관찰되었습니다. 림프관은 콜렉팅 림파틱 베슬에서 이 림프관들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림프가 림프절로 배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희는 과연 그렇다면 이 목 림프관을 조절하였을 때, 이 림프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였을 때 내척수액 배출 또한 두개골 밖에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림프관을 둘러싸고 있는 스무스머슬셀을 수축시킬 수 있는 페니레프린, 그리고 이완시킬 수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도너 중 하나인 소디움 나이트 프로세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식염수를 처리하였을 때는 처리 전후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림프관이 페니레프린을 처리하였을 때는 수축할 수 있고 나이트릭 옥사이드 도너를 어, 처리했을 때는 이완시킬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 목 림프관의 수축과 이완, 다이아메터는 약물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였고 매우 중요하고 매우 흥미롭게도 내척수액의 양 또한 약물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목 림프관에서만 그치지 않고 저희는 목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림프노드의 저의 신호도 같이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약물의 종류와 그리고 그 농도에 따라서 내척수액 배출을 두개골 밖에서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인두 림프 관망은 내척수액 배출의 메인 허브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척수액의 배출은 조절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두개골 밖에서 조절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비인두 림프 관망과 목 림프절을 연결하고 있는 목 림프관의 수축과 이완을 약물로 조절하여서 가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척수액의 배출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발견한 내척수액의 배출의 주요 통로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왼쪽 사진은 젊은
쥐의 비인두 림프 관망이고, 오른쪽 사진은 나이가 든 쥐의 비인두 림프 관망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비인두 림프 관망이 좀 더 성기게 존재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인두 림프 관망을 조금 더 고배율로 관찰해보면 아래쪽에 있는 내장의 사진이 되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나이가 들면 많은 수의 림프 판막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인두 림프관망을 구성하는 림프관 내피세포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고배열로 관찰하여 확인했습니다. 왼쪽 두 장의 사진은 젊은 쥐의 비인두 림프관이고, 오른쪽 두 장의 사진은 나이가 든 쥐의 비인두 림프관입니다. 젊은 쥐에 비해서 나이가 든 쥐의 비인두 림프관을 구성하는 림프관 에피세포는 그 인테그리티가 현저히 떨어져서 림프관을 잘 구성하지도 못하고, 때때로는 대부분의 지퍼 정션이었던 이 정션마저 파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나타나는 비인두 림프 관망의 변화는 사람도 그렇듯이 쥐마다 다 어느 정도의 변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 사진과 같이 림프관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림프관 내피세포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파편화되는 것처럼 관찰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나이가 들면 비인두 림프 관망이 위축하고 림프 판막의 수 또한 줄어들면서 퇴화되며, 심한 경우에는 림프 관망을 구성하는 림프관 내피세포들이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축되고 퇴화된 나이 든 비인두 림프 관망을 구성하는 비인두 림프관 대피세포들의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왼쪽 두 장의 클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비인두 림프관망을 구성하는 림프관 내피세포는 이 유전적 클러스터링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 든 비인두 림프관 내피세포는 진 온톨로지 텀에서는 조금 더 프로에이포토틱하고 프로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패스웨이에 어,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더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위축되고 퇴화한 이 비인두 림프 관망을 통해서 뇌척수액은 조금 더 느리게 이동하여 비인두 림프 관망으로 느리게 이동하여 딥서비컬 림프 노드로 합쳐지게 됩니다. 여기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젊은 쥐의 경우 이 딥서비컬 림파틱 베슬에 아주 이른 시간부터 이 뇌척수액의 형광 물질이 잘 관찰되는 것에 비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렇게 형광 신호가 올라오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정 시간 이후에 딥서비컬 림프노드에 들어가 있는 뇌척수액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위축되고 파괴된 비인두 림프 관망을 재생하면 이러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 있는 내적수액 배출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VGFC를 오버익스프레션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화면 상단의 두 장의 사진 중 왼쪽 사진에는 나이가 든 쥐의 비인두 림프 관망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처럼 이 비인두 림프 관망이 상당히 성기고 특히 미디얼 사이드에서는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VGFC 오버 익스프레션을 통해서는 이 비인두 림프 관망이 아주 강한 림판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쥐의 것에 비해서 뭔가 규칙적이지 못하고 케오틱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수의 림프관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림프관은 내척수액 배출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내척수액에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피드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왼쪽 하단의 사진처럼 이렇게 케오틱한 림프틱 베슬에서도 베슬을 통해서도 내척수액이 배출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일정 시간 이후에 배출되는 내척수액의 양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위축되고 퇴화된 내척수액 비인두 림프관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이 림프노드로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비인두 림프관망과 목 림프절을 연결하는 림프관에는 왼쪽 두 장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스무스 머슬 셀의 커버리지는 나이 같은 쥐에서 젊은 쥐의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판막의 수나 판막과 판막 사이의 거리 또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가 없는 나이 든 목림프관이 과연 이 약물에 대한 기능적인 차이까지 없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주리 대학의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왼쪽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 림프관을 잘라내어 챔버에 집어넣고 약물을 투여하여 이 목 림프관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쪽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수축제인 페니레프린을 처리했을 때와 이완제인 나트리 옥사이드 토너를 처리했을 때 아래쪽 그래프처럼 다이메터가 줄어들 수도 있고 다시 증가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주 희망적이게도 나이가 든 쥐는 여러 레인지의 프레셔에서 톤에서의 큰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아래쪽 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니레프린과 나이트릭 옥사이드 토너에 대해서도 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뇌기저부 중 정방과 뇌기저부 중 중간에서의 뇌척수액 배출이 비인두 림프관망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목 림프관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지화 영장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주요 배출 통로인 비인두 림프관망이 위축되고 퇴화되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 줄어드는 내척수액 배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림프절과 비인두 림프관망을 이어주는 목림프관은 피양활근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를 조절하는 약물을 통해서 목림프관을 조절하면 두개골 밖에서 내척수액 배출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목림프관은 이러한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고, 이 반응성이 젊은 쥐의 목림프관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여 노화되어 감소한 내척수액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올해 1월 네이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단장님이신 고기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준 공일저자 진호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랩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특히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해주신 미주리 대학의 데이비스 교수님, 김혜진 박사님, UCSF의 맥도날드 교수님, 그리고 국가행정연구센터의 이영전 박사님과 서진철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